평화가 됐든 내 민족 스스로가 민족의 주체를 갖는다고 하면은 이 나라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그 소위 민족의 주체를 우리는 주장한 겁니다. 이수병의 통일운동은 남북학생회담 지지로 이어진다. 5월 13일 서울운동장. 3만의 인파가 모인 이곳에서 이수병은 연사로 나서 학생회담 지지를 강력하게 걸기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 배고파서 못 살겠다. 통일만이 살 길이다. 장면 국무총리는 다음날 정부 출입 기자단과 회견한 자리에서 용공통일보다 분단을 택하겠다. 남북학생회담에 대한 장면 정권의 반응이었다. 학생들을 지지하는 혁신계는 불순한 배후 세력, 좌익용공으로 지목됐다. 민주당 정부도 이승만 정권 못지않게 이 극우 반공적인 그런 성향은 상당히 지니고 있었습니다. 통일 문제 또는 민족 자주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었죠. 민족일보. 혁신계가 최초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국적인 매체를 갖게 됐다. 전국의 혁신계 젊은이 500여 명이 기자 모집에 몰려들었다. 이수병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 시험 문제는 조용수 사장이 직접 출제했는데 최종 발령을 받은 사람은 이수병 혼자였다. 기자들 모집하는데 공부 잘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시사에 관심이 있고 정의롭고 뭐 통일 의지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특별히 있는 이야기가 소위 면답 질문할 때 케네디 연두 교수를 읽었느냐 그걸 물어봐라. 물어보고 그러지 않는 사람이 공부 잘해도 별 볼 일 없다. 한미 경제협정, 환율 변경과 원조자금 지출에 관한 미국의 감독권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이다. 이수병은 지면을 통해서 민주당 정권의 대미 의존을 강하게 비판했다. 굴욕적인 한미 경제협정을 반대하는 우리 학생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민족의 피를 뽑는 매판 자본 세력이든가 특권층일 것이다. 그들은 민족의 발전을 위해 반성이 있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투쟁할 따름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그야말로 좀 어떤 기자의 근성을 갖고 그랬던 팬으로서 그랬던 정부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리고 팬으로서 혁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내지는 기자가 되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한번 진단을 했죠. 민주당 정권에게 혁신계와 민족일보는 결코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다. 민주당이 추진한 데모규제법, 반공임시특별법의 타깃은 바로 혁신계라 할 수 있었다. 국가보안법을 보완한 두 법률은 결국 혁신계와 민족일보의 반발로 무산됐다. 민족일보가 장미 정권이 제일 금리했습니다. 매일처럼 정론을 펴니까 바른 소리 하니까 장미 정부가 흔들흔들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때려 부수느냐,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신문사 가지고 인쇄계약도 좀 더 해약시키고 심지어는 나중에 들린 얘기지만도 5.16 군사쿠데타 안 일어났으면은 장미 정권에서 민족일보 기자를 테러한다는 그런 업무도 있었다라는 그 말들이 있었어요.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보고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반공을 국시로 내건 쿠데타군은 일거의 통일운동을 잠재웠다. 민자통, 민민청, 통민청이 해체되고 민족일보는 창간 100일도 되지 않아 폐간됐다. 혁신기에 대한 대대적인 사냥을 실시, 3천여 명을 잡아들였다. 이들은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이란 소급입법에 의해 혁명재판을 받았다. 특 A급으로 분류된 이수병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학생 지도자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량이었다.
쿠데타군은 민심을 다잡을 희생양을 만들었다. 타깃은 이번에도 혁신계였다.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그리고 사회당의 일원가 최백근은 사형됐다. 4월 혁명으로 분출하던 혁신계 통일 열기는 다시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아주 참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혁신계 정당이라는 것도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60년대에도 혁신계라는 것은 그저 이름만 붙은 혁신계는 존재했는지 몰라도 정치적인 활동으로서의 혁신계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수병의 옥중 서신, 현재 40여 통이 남아있다. 이수병의 투옥은 혁신계의 큰 손실일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고통이었다. 아버님, 어쩔 도리 없는 소생의 위치를 굽어 살피시와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할머님, 어머님도 잘 위안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맹자에도 천장강 대임이야 선수재앙이라 했으니 한결같이 노력하는 수병의 모든 일에 안심하시고 경제적 고통 속에서나마 가정의 행복을 키워나가기에 존심하시길 바라나이다. 운동을 할 수 없으면 지하에서 실력을 쌓아라. 암장 시절부터 가져온 이수병의 철칙이었다. 경란양, 나는 오늘에서 겨우 경제학 원리론이란 책의 10회독을 계획대로 완수했습니다. 물론 그러고서도 그 책을 얼마나 깊이 이해했을는지 극히 의문스러운 일이지만 나의 조그만 지식의 세계를 발전적으로 해소시켜 놓은 것만은 분명한 일이기에 나는 혼자서 이것이 곧 옥고 6년이 맺은 수확량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쿠데타 이후 서울 형무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반혁명 군인에서 정치 깡패까지. 그러나 가장 숫자가 많은 것은 혁신계였다. 전국의 혁신계들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수병은 도혜종 등 새로운 혁신계 동지들을 만난다. 형무소에서 맺어진 관계는 이후 혁신운동의 새로운 줄기를 이룬다. 당시 한 형무소 동료는 옥중 이수병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군이 징벌방으로 끌려가게 된 경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심장병을 앓고 있던 강등희 씨가 밤중에 발병, 무척이나 심한 듯하여 한방에 있던 이군이 급히 배통을 쳤다. 형무관이 왔다. 의무관 집에 차를 보냈는데 어딜 갔는지 오질 않으니 난들 어쩌란 말인가?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환자는 죽어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뭐야? 잔말 마라.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진 않으니 기다려라. 지금 당장 죽을지 안 죽을지 의사도 아닌 간수장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을 8,000명씩이나 집단 수용해놓고 숙직 의사조차 없으니 어디 불안해서 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병은 징벌방에 갇힌다. 이 일은 옥중 혁신계를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